세상에 드러난 모든 현상 중 가장 모순적이며 때로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영역인 마음을 감추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지만 정작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가치와 본성은 그들이 매일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지갑을 통해 투명하게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장 사적인 곳에 숨겨두려 했던 탐욕과 이타심, 허영심과 진실함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공적인 행위인 돈을 쓰는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이 역설적인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방대한 저술과 치열한 삶의 고찰을 통해 이런 뼈아픈 경고를 남겼습니다. 인물을 알고 싶다면 그가 돈 쓰는 모습을 보라. 말은 그 사람을 포장하는 거짓된 의복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관대하고 배려심 깊고 현명한 사람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쓰는 순간 그 가짜 의복은 벗겨지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본능이 드러납니다. 돈은 생존과 직결된 자원이며 그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무한하지 않은 자원을 어디에 누구에게 할당할 것인가 하는 이 작은 결정들이 모여 그 사람의 진정한 우선순위와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거대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모든 원한과 번뇌의 근원이라고 역설했던 다산의 철학은 결국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삶을 대하는 태도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관찰해야 할 가장 명확한 지표는 바로 누구를 위해 돈을 쓰는가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명쾌한 지표입니다. 상황 하나를 가정해 봅시다. 한 중년 남성인 철수 씨가 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최고급 골프채와 명품 운동복을 사는 데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 취미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투자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내나 자녀가 병원비를 필요로 하거나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할 때면 그의 얼굴에는 금세 그늘이 집니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 이건 사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지출을 주저합니다. 그의 화려한 외양과 풍족해 보이는 생활 이면에는 가족에게는 인색하고 오직 스스로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만 관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산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사람의 진정한 마음은 오직 자기애와 사회적 체면에만 갇혀 있습니다. 가족에게 베푸는 것보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기 포장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의 지갑은 그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의 진실성을 여지없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영희 씨는 오래된 외투를 입고 다니며 외식이나 개인적인 사치품 구매에는 극도로 검소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비싼 물감을 사주거나 홀로 계신 시어머니께 따뜻한 방한용품을 선물할 때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녀가 절약하는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대상을 위한 미래의 자원을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그녀의 지갑은 비록 얇을지라도 그 돈이 나가는 경로는 항상 타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비 습관은 나는 나의 행복보다 사랑하는 이들의 안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숭고한 가치관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돈을 쓰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존재의 이유와 연결됩니다. 돈이 개인의 생존을 넘어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더 큰 가치로 확장될 때 그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이타적인 행위, 즉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산이 말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되지만 이타적인 지출은 그 탐욕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가장 큰 금액을 지출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지출의 목록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무섭도록 정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언제 돈을 쓰는가와 어떤 태도로 돈을 쓰는가에 대한 다산의 통찰을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돈을 누구를 위해 쓰는지가 그 사람의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드러낸다는 다산의 통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관찰의 렌즈를 돌려 언제, 그리고 어떤 태도로 돈을 쓰는지를 조명해 봅시다. 다산은 이 두 가지 요소에서 인간의 허영심과 내면의 일관성을 읽어냈습니다. 먼저, 언제 지갑을 여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출의 시점은 그 사람의 행동이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는 허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면의 확고한 가치관에서 우러나온 일관성인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성공한 사업가 민준 씨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늘 성대한 파티와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돈을 씁니다. 그의 지출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에만 발생합니다. 그는 수십 명의 귀빈 앞에서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쉽게 결제하지만 그의 사무실 청소 노동자에게 연말 보너스를 주는 일이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고독한 공부를 위한 귀한 서책을 사는 일에는 철저하게 인색합니다. 그의 돈은 오직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타인의 부러움을 사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됩니다. 다산은 이러한 지출을 껍데기 소비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체면이라는 그림자를 깼느라 정작 그 사람을 지탱해야 할 본질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서 큰 돈을 지출합니다. 가령 한 은퇴한 학자인 노인장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골 서당의 낡은 지붕을 고치고 제자들을 위해 고전 번역 작업을 홀로 후원하는데 전 재산의 일부를 조용히 씁니다. 그의 지출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내면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의 지갑은 닫혀 있을 때보다 오히려 열렸을 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진실한 인물은 사람들의 박수가 없는 곳에서도 돈을 쓸 줄 아는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어떤 태도로 돈을 쓰는가를 관찰해야 합니다. 다산은 돈을 흐르는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력이 있듯이 돈도 순환해야 의미를 가집니다. 돈을 쓰는 순간의 감정 반응은 그 사람이 물질에 얼마나 깊이 집착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할 때마다 한숨을 쉬거나 지갑을 꺼내는 손길이 떨리며 심지어 미세하게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령 그가 부자라 할지라도 돈을 지불하는 행위를 상실이나 고통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돈을 목적 그 자체로 삼고 돈을 내어주는 것을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러한 고통의 지출은 물질에 대한 깊은 속박, 즉 탐욕의 노예가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반면 돈을 쓸 때 당당하고 흔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깁니다.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돈을 썼다면 그것을 가치 있는 교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지출에는 후회나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갑은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이며 돈의 순환이야말로 삶의 활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돈을 쓰는 기쁨이 아니라 자신이 그 돈으로 얻은 경험이나 가치에 대한 만족감이 서려 있습니다. 다산은 금전을 대하는 이러한 심리적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의 자유도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베풀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군자의 면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편에서 돈의 흐름 저축과 지출의 균형과 공동 경비 정산의 미학을 통해 인간의 책임감과 이기심을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전 두 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돈을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태도로 쓰는지를 통해 그의 내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산의 통찰은 돈이 가진 흐름 자체, 즉 저축과 지출의 균형과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감이라는 더욱 복잡한 영역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다산은 돈을 끊임없이 순환해야 할 물에 비유했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어 악취를 풍기듯 돈 역시 움켜쥐고만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의 정신과 삶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경제학적 순환을 넘어선 인간 정신의 활력을 의미합니다. 물이 너무 고이면 주변까지 오염시키듯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인색함은 그 사람 주변의 관계와 기회마저도 메마르게 합니다. 반대로 물이 너무 급류처럼 흘러넘치면 땅을 황폐하게 만들듯 무절제한 낭비는 미래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끊임없는 불안을 낳습니다. 현명한 이는 저축과 지출 사이에서 생명력 있는 균형을 찾습니다. 구두쇠라고 불리는 이들, 즉 돈을 움켜쥐는 심리학은 사실 미래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잃을까 두려워 꼭 필요한 지출조차 하지 않습니다. 가령 지식 습득을 위한 투자 서책 구매, 교육나 건강 유지를 위한 지출 좋은 음식, 휴식을 아끼는 바람에 돈이 창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신의 성장과 삶의 질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금고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그들의 정신은 빈곤하고 관계는 경직되며 삶은 가난합니다. 이들은 눈앞의 돈을 지키려다 영혼의 풍요와 더 큰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돈의 흐름을 막아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반면 낭비벽이 있는 이들, 즉 돈을 무책임하게 흘려보내는 심리학은 현재의 충동적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에서 기인합니다. 이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 없이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돈을 쏟아붓습니다. 다산의 관점에서 이들은 미래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현재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안정성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지만 결국 불안정한 미래라는 태에 빠지며 잦은 채무와 재정 문제로 인해 타인과의 신뢰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다산은 진정한 지혜는 절약해야 할 때와 베풀어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돈을 묶어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뿌려버리지도 않는 살아있는 물의 흐름처럼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균형이야말로 재물을 통해 덕을 쌓는 길입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과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감은 공동경비 정산이라는 아주 작은 행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계산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의 이기심과 배려심의 크기를 저울질하는 저울추가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선불 후 정산 상황에서 지갑을 꺼내는 타이밍입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은 계산서를 슬쩍 외면하며 몸을 돌리거나 동행 중 누군가가 먼저 계산하기를 기다리는 침묵의 싸움을 겁니다. 자신의 몫을 지나치게 꼼꼼하게 따지며 몇백 원의 오차까지 계산하려는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대인 관계에서도 철저히 이해타산적이며 공동체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사소한 손해를 막는 데 급급합니다. 이들의 침묵과 주저함은 사실 배려심이 결여된 그들의 이기적인 내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소극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그들은 돈을 쓰는 상황을 잠재적 손해로만 인식하며 이로 인해 관계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해치는 마찰 비용이 돈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너그럽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망설임 없이 기꺼이 먼저 계산을 하려 하고 혹여 공동 경비가 조금 남거나 부족하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다며 넉넉하게 넘깁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돈 자랑이 아닙니다. 이들은 돈을 통해 관계의 따뜻함과 편안함, 그리고 호의라는 무형의 가치를 사는 데 투자합니다. 그들의 지출은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존중의 표현이며 이는 곧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기꺼이 리더십과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너그러움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자본이 됩니다. 다산의 눈으로 볼 때 돈은 단지 재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적 품성을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특히 타인과의 신뢰가 걸린 문제, 즉 빚과 채무 이행의 순간에는 이 시험대가 더욱 가혹해집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서로의 인간적인 신뢰를 담보로 한 약속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신뢰와 배신이 극적으로 교차하는 돈의 약속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금전 철학이 내포한 가장 혹독한 시험대이자 인간의 본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빚, 즉 돈의 약속이 걸렸을 때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히 현금을 건네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인간적인 신뢰를 믿고 나의 미래 자원을 당신의 현재에 할애하겠다는 무형의 믿음을 담보로 한 거대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빚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타인과의 관계를 대하는 근본적인 윤리의식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험대 앞에서 인격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 바로 무책임한 채무자의 전형을 살펴봅시다. 제오 씨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가 돈을 빌릴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간절함과 공손함을 보입니다. 이번만 넘기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낮은 자세로 읍소합니다. 그러나 약속된 상환일이 다가올수록 그의 태도는 급변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으며 상환을 미루고 시간이 흐를수록 채권자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짜증과 불만을 표출합니다. 나만 힘든 줄 아느냐? 돈 몇 푼 가지고 유세 떤다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전가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돈을 빌린 행위 자체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으며 현재의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파렴치한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산의 관점에서 이들은 신의, 즉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돈이라는 물질로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인격은 그들이 빌린 돈의 액수보다도 못한 것이 됩니다. 그들의 지갑은 돈을 갚는 약속의 증거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신을 감추는 은폐물이 됩니다. 이러한 무책임함은 돈 때문에 관계를 끊는 가장 흔하고도 잔인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신뢰를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민 씨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민 씨는 돈을 빌릴 때도 자신의 재정 상황과 상환 계획을 매우 명확하고 솔직하게 밝힙니다. 그녀는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무겁게 인식하며 자신의 필요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상환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하며 혹여 어려움이 생겨 상환이 지연될 것 같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녀는 이자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표현하며 돈을 갚는 행위를 단순히 원금을 돌려주는 거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상환이란 나는 당신이 기대한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자신의 인격을 증명하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돈을 갚는 행위를 통해 금전적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 존경을 구축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손익 계산을 넘어 약속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다산의 지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갑은 약속의 무게를 증명하는 신뢰의 저울이 됩니다. 돈의 약속은 이처럼 인간관계의 뿌리를 시험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타인에 대한 관찰을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했던 돈의 약속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지갑은 약속을 지키는 명예로운 검입니까? 아니면 신뢰를 배반하는 칼집입니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 5번째 편에서는 다산의 이 모든 통찰을 종합하여 궁극적으로 어떻게 돈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하는가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타인에 대한 관찰을 넘어 자기 성찰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편의 이야기를 통해 돈이 단순한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과 인격을 비추는 투명한 거울임을 다산 정약용의 통찰로 확인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쓰는가에서 사랑의 대상을, 언제 어떻게 쓰는가에서 허영과 일관성을, 균형과 공동 경비에서 책임감과 이기심을, 그리고 빚의 약속에서
신뢰와 배신을 읽어냈습니다. 이 모든 관찰의 지혜는 결국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판단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성찰입니다. 다산이 우리에게 이 뼈아픈 경고를 남긴 이유는 남을 비판하고 재단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고 모든 지출에는 그럴 만한 배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을 향했던 그 날카로운 관찰의 거울을 돌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지갑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비 습관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관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돈을 쓸 때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돈을 순환시키고 있습니까? 자기 성찰을 위한 다산의 3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째,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누군가 보고 있을 때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돈 쓰는 모습이 동일합니까? 보여주기 위한 지출에 더 큰 만족을 느낀다면 당신의 영혼은 아직 허영이라는 그림자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썼으면서도 정작 자신과 가족, 성장을 위한 투자를 가장 마지막 순위로 미루지는 않았습니까? 지출의 목록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당신이 말로만 소중하다 주장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당신의 삶에서 가장 낮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셋째, 감정 반응의 문제입니다. 돈을 벌 때와 잃을 때, 혹은 쓸 때 당신의 감정은 평온합니까? 아니면 격렬하게 요동칩니까? 돈 때문에 기쁨과 분노가 쉽게 오간다면 당신은 돈이라는 물질에 대한 깊은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돈을 통한 자기 성찰의 끝에서 우리는 다산이 가르친 진정한 부의 정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당신이 소유한 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100억을 가졌어도 그 돈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며 타인을 위해 한 푼도 쓰지 못한다면 당신은 사실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 당신이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 돈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며 공동체의 신뢰를 얻는 데 사용한다면 당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산은 부의 최종 목표는 덕을 쌓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도구로 사용하여 탐욕을 이겨내고 이타적인 행위를 실천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자기 완성의 길입니다. 당신의 지갑은 곧 당신의 영혼이 기록하는 일지입니다. 이 일지를 매일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스스로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버느냐는 세상의 기준이지만 당신이 어떻게 쓰느냐는 당신의 인격입니다. 이로써 다산 정약용의 금전 철학에 관한 5편의 긴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일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동감과 깨달음을 주었다면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래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현명한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